말단 병사의 전설 제33장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선 남아민 주먹을 불끈 쥐고 격분한 얼굴로 외쳤다. 모함이다. 이건 모함이야.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외친 그는 곧 표정을 바꾸며 처절하고 비통한 얼굴로 말문을 이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조심스럽게 처신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말라연방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비방을 듣다니.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사를 반드시 고소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마무리했다. 그의 연극이 끝나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시작하려 손짓을 하자 한 기자가 바로 손을 들며 물었다. 남아민 의원님, 이번에 연방검찰에서 의원님을 조사할 거란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남아민은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외쳤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검찰이 절 조사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루머일 뿐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이어 질문했다. 누군가 의원님을 법원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남아민은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터무니없는 고발을 하는 자는 분명 저를 질투하는 정치적 적대자일 것입니다. 제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술책이겠죠. 하지만 전 당당합니다. 진실 앞에 선 그림자도 숨을 수 없으니까요. 저를 믿는 지지자분들은 이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또 한 명의 기자가 질문하려고 일어섰다가 멈칫했다. 회견장 정문을 바라보던 남아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반응을 눈치챈 기자도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따라갔고 그걸 본 다른 기자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곧 모두가 멍하니 굳어버렸다. 정문으로 군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4명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 한 기자가 그들의 팔에 새겨진 문장을 보자 깜짝 놀라 외쳤다.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집행관들이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군사법원 집행관이란 연방군 형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존재였다. 그런데 여긴 군인이 없다. 왜 그들이 이곳에 나타난 걸까? 남아민은 어리둥절한 채 자기 곁에 있던 장 비서에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군사법원 놈들이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설마 원수한테 말 안 해둔 거 아니야? 장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의원님, 원수님께서 이번 사안을 군 쪽에서 막아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명진 원수가 약속했다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남아민은 안도하며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어차피 자신은 군인이 아니다. 군사법원이 체포할 권한도 없고 혹시라도 뭔가 전달하러 온 거겠지.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4명의 집행관을 반겼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선두에 선 집행관이 싸늘한 얼굴로 품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펼쳤다. 남아민 의원, 귀하는 군수업체와 결탁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전함을 강제로 군에 납품케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말라연방의 수많은 장병이 열악한 전함으로 인해 전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 제345조 군인 피해 유발죄에 의거 체포합니다. 뭐라고? 남아민은 굳은 채 얼어붙었다. 놀란 이유는 정말 그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런 일은 정말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극비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군사법원이 알았지? 나랑 그 군수업자 외엔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그가 정신없이 생각에 잠긴 사이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대고 있었다. 평소 군인의 생명을 누구보다 아낀다며 떠들던 남아민이 실제로는 불량 전함 납품을 주도했다니? 이건 대형 특종이었다. 죄송하지만 함께 가시죠. 선도 집행관이 눈빛을 보내자 2명이 앞으로 나와 남아민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그대로 끌고 나갔다. 이건 음모야. 날 음해하려는 모함이라고. 남아민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그리고 자기 경호원들을 향해 절박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명확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보좌하던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경찰도 때리고 헌병도 건드릴 수 있었지만 군사법원의 집행관만큼은 다르다. 그들을 막았다간 진짜로 총알 세례가 돌아올 것이다. 끝났군. 남아민은 이를 갈며 속으로 중얼댔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담아 장 비서를 향해 시선을 돌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장 비서가 고개를 돌려 그에게 희미한 냉소를 짓더니 조용히 돌아서서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설마 이 짓을 한 게 장 비서? 남아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냐, 말도 안 돼. 그 녀석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 모든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그래. 그 자산 때문이구나. 이 자식이 내 돈을 먹으려고 날 판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며 외치려 했다. 장 비서도 연루돼 있다. 같이 조사해야 해. 그러나 그 순간 옆에서 그를 끌고 가던 집행관 중 한 명이 조용히 귀에 속삭였다. 그 장 비서, 진짜 이름은 케이지 장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장호원입니다. 장호원. 순간 남아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창백하게 굳으며 중얼거렸다. 장호원. 북방왕 장굴룡의 장남. 그와 동시에 남아민은 힘이 쭉 빠진 채 끌려나갔다. 한편 연방 수도에 있는 고급 별장에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던 천이선은 뉴스 화면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병이 났을 땐 확실히 마무리해야지. 남아민 관련 자료 전부 흘려. 어둠 속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천이선은 와인을 가볍게 한 모금 마신 후 와인잔을 빛에 비춰 색을 살폈다. 그 인물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천이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를 배신했는지 알아? 남아민의 제1비서입니다. 그 장 비서. 몇 번 본 적 있는데 조용한 청년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독하구나. 동기 파악은 됐나? 비자금 때문이겠지. 파악은 안 됐지만 그의 다른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천이선은 이 말을 들으며 흥미를 느낀 듯 눈을 반짝였다. 정체를 숨긴 채 대통령 비서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능력도 있고 뒤에 든든한 세력도 있다는 뜻이지. 어디 소속이지? 그 인물은 짧고 굵게 대답했다. 장호원, 그게 본명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국방과 정보기관을 모두 관할하는 천이선은 바로 알아차렸다. 장호원. 입을 열다 닫고 그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켠 뒤 고개를 돌렸다. 장굴룡과 장호원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조사해. 그깟 비자금에 관심 있을 인간들이 아냐. 이건 뭔가 더 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그 인물에게 물러가라 지시했다.
혼자 남은 천이서는 한참을 이마를 주물렀다. 왜 하필 장굴룡이지? 이건 원래 오명진이 해야 할 판이었잖아. 정치엔 손도 안 대던 북방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연방 원수부. 오명진 원수는 책상에 앉아 두 개의 홀로그램 반신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왼쪽 영상엔 말라연방의 4개별 휘장을 단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보였다. 까만 머리를 기름 바른 듯 뒤로 빗어 넘기고 평범한 이목구비지만 눈빛 하나로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아우라가 느껴졌다. 오른쪽엔 말끔한 검정 슈트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맨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겉보기엔 점잖았지만 입꼬리에 걸린 희미한 미소에는 어디선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냉정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4개별 휘장을 단 장굴룡이었다. 오랜 친구여. 내 아들 일, 잘 부탁하네.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여 예를 표했다. 오명진이 웃으며 말했다. 굴룡이 자네도 참, 부탁은 무슨. 난 호원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해왔어. 날 그렇게 멀게 보지 말게. 장굴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예리한 눈길은 옆에 아들을 슬쩍 스쳤고 아들 장호원은 그 눈길에 맞춰 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오명진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하게. 자네가 그러면 내가 남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호원아, 그 남아민 의원 지역구는 잘 넘겨받았니? 문제는 없고. 장호원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간 선거 활동이나 지역 유권자 관리 등은 대부분 제가 도맡아 해왔기에 유권자들은 오히려 남아민보다 저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민이 구속되자마자 유권자들 쪽에서 저를 출마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명진은 그가 여전히 남아민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호칭을 고치지 않은 이유가? 정말 존경심 때문일까? 아니면 계산된 공손함? 자기 편 앞에서도 예의를 유지할 수 있는 자라면 굉장히 무서운 놈이지. 그는 조용히 탄식하며 말했다. 아쉽군. 내가 천이서랑 연합 출마할 수 있었으면 부통령 자리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남아민하고 천이서가 워낙 대척점이었으니 지지층 때문에 그건 어렵겠지.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 너희 아버지와 내가 지원하는 의원들만 잘 잡으면 국회의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명진은 말하면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이미 승리했다는 여유가 비쳤다. 이걸 보고 오명진은 속으로 찜찜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녀석들, 지지 의원 수가 내 쪽보다 훨씬 많은 모양이군. 장굴룡이 말을 이었다. 현재 천이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더군. 국방과 정보부를 동시에 장악한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군부 출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그를 견제하려면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 말과 함께 오명진 앞엔 또 다른 미니 스크린이 나타났다. 화면에 의원 후보자들의 명단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명진은 책상 위 적외선 키보드를 눌러 내용을 확인했다. 총 7,000명 중 무려 5,000명이 이미 당선자였다. 이 숫자가 진짜일까? 아니야. 분명 숨긴 숫자가 더 있을 거야. 오명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뭐, 개파는 없지만 친구라 불릴 만한 사람 중 몇천 명은 당선됐어. 명단 보내줄게. 몇 번의 조작을 통해 상대에게 명단을 전송했다. 장굴룡은 그걸 확인하며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질. 원수님이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 인사도 하고 다녀라.
물론입니다. 천이설을 견제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죠. 제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장어원은 명단을 보며 속으로 놀랐다. 무려 3,000명. 내가 확보한 2,000명을 더하면 52%. 과반을 넘었다. 이 정도면 연방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야. 오명진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소개 편지도 발송했으니 바로 연락하면 될 거야. 수천 명과 연락을 하려면 전부 홀로그램 통신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나 친분을 쌓고 싶은 경우에만 직접 만나는 게 원칙이다. 장굴룡은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가보렴.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겠다. 장어원은 상황을 직감하고 곧장 통신을 종료했다. 자, 원수님. 지금 국경엔 아무 충돌도 없습니다. 저희 북방공구에 배치된 고급 전함들, 언제쯤 다시 원래 주둔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쭤보려 왔습니다. 장굴룡이 본심을 꺼냈다. 물론 저 개인적인 불만은 아닙니다. 연방 군인이란 건 어디에 배치되든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병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쟁도 끝났는데 수많은 전함들이 한 행성에 모여 있으니 복귀 시점을 알려달라 아우성이에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오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 얘기를 꺼내는군. 현재 북방공구에는 전함 15만 척이 남아있으나 대부분은 중저급 전력이다. 고급 전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쟁 이후 수십 명의 지휘관들이 고급 전함 복귀를 요구해왔다. 표면적 이유는 우주 해적 대응, 국경 방어력 부족 등등이었지만 결국은 전력 보존을 위한 셈이었다. 이렇게 군벌처럼 각자 힘을 가지게 된 건 결국 내 작품이지. 오명진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건 나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참이네. 당초엔 제국의 침공 조짐이 사라지면 대선 시기에 맞춰 전함들을 복구시킬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레이스 사건이 터졌지. 물레이스를 체포하지 못한 남방군구가 문제군요. 장굴룡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깟 놈, 10만 척 남짓의 중저급 전함으로 연방을 상대하겠습니까? 저희 북방군구만으로도 충분히 진압 가능합니다. 저에게 지휘권만 주신다면 바로 체포해 오겠습니다. 오명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문제는 해골성 근처에 배치된 고급 전함 3,000척이다. 만약 내 쪽 전력을 복귀시켰다가 그들이 제국과 내통하면 우리 방어선은 무너진다. 혹시 반역하지 않더라도 다른 함대의 작전을 방해하면 곧장 혼란이 생길 거야. 장굴룡은 개의치 않은 듯 말했다. 그럼 간단합니다. 사령관들을 교체하거나 안전하게 남방군 출신 전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명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역을 자초할 수 있어. 아무리 명분을 세운다 해도 명령 불복을 이유로 거부하면 내 명령은 무력화될 거야. 그 순간 장굴룡의 눈썹이 움찔했다. 결국 그 법안 때문이군. 군사원수가 모든 군인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법. 그 법이 통과되면 원수는 각 군구에 직접 사람을 심을 수 있고 사령관의 측근도 전환시킬 수 있다. 연방 전체로 보면 군 통제 강화에 유리하지만 지역 사령관 입장에선 위험한 칼날이었다. 이 자, 고급 전함 복귀를 미끼로 내게 거래를 걸고 있는 거야. 장굴룡은 속으로 씹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면 어떻겠습니까? 해골성 근처에 배치된 연방군 고급 전함 수만 척은 물레이스 측보다 압도적입니다.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는 법안 통과보단 전투 손실을 택하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오명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유가 없잖아. 미래에 반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격한다. 그건 정당화할 수 없어.
장굴룡은 말없이 오명진을 바라보다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급 전함은? 그 일 정리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아, 물레이스 말인데요. 그가 저희와 접촉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더군요.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긴 채 통신을 끊었다. 텅 빈 사무실 안. 오명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전쟁이 하나 필요하겠군. 한편 강진우는 부유차와 수송선을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골룡은 성계 북방군구 본부 사령관실 앞에 도착했다. 헌병은 그를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조용히 떠났다. 보고 드립니다. 문 앞에 선 진우가 경례를 하며 외치자 문 양쪽에 설치된 센서가 그를 스캔하고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이런. 자동으로 열릴 줄 알았는데 확인 절차까지 있다니. 설마 암살자라도 온... 진우는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책상 앞엔 낯익은 장교가 서 있었다. 과거 그에게 자폭하란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사람, 고호 중장이었다. 가슴에 빛나는 세 개의 금별이 진우의 눈에 거슬렸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 표정 없이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충성보고 드립니다. 고호 중장은 손만 휘적하며 답례를 대신하고 웃으며 말했다. 수고했네, 연방의 영웅. 자,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진우는 고개만 끄덕인 채 소파 끝에 앉았다. 손은 무릎에, 허리는 곧게 세운 군인 자세. 미소는 없었다. 그 순간 미모의 여군이 차를 내왔다. 그녀가 자신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걸 느낀 진우는 딴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여군, 저 중장이랑 뭔가 있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남자, 지금도 머릿속에선 이용할 만한 약점을 찾고 있었다. 고 중장은 떠벌리듯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은 전부 물레이스와 소강민 중장의 소행이었다네. 다행히 소강민이 양심에 찔려 자수했고 나의 공정한 판단과 원수님의 직접 조사 덕분에 자네가 구출될 수 있었지. 진우는 속으로 비웃었다. 공정. 웃기지 마. 네가 뭘 했다고 자랑질이야. 내가 풀려난 건 소강민의 용기와 원수의 의지 덕분이지. 넌 입 다물고 있었잖아. 실례합니다. 제 함선에 있던 전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그 친구들. 사실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도 그것 때문일세. 이번 사건은 연방군의 명예에 큰 상처였지. 입대 지원자 수는 절반으로 줄고 퇴역 신청은 200% 폭증했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택한 방법은? 고우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모두 입 다물어야 해. 민심이란 건 금세 잊혀지거든. 국군의 명예도 회복될 거야. 자네도 동의하리라 믿네? 진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협박이네. 이걸로 뭔가 엮을 수 있을까? 아냐, 무리야. 군 수뇌부 전부가 입 다물라는데 내가 덤빌 리는 없지. 고우가 급히 덧붙였다. 그 대신 우리도 보상은 하네. 자네들과 그 전우들 모두에게 한 가지 합리적인 요구는 다 들어주기로 했지. 뭐든 하나 들어준다고. 진우는 놀라며 되물었다. 그렇다네. 자, 말해보게. 어떤 요구든 좋아.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말이야. 다른 전우들은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부 하사관학교 진학이네. 하사관학교. 이미 하사인데 왜? 고우는 웃으며 설명했다.
하사관학교는 국방대 미졸업 군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동시에 소위로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진우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책 싫어하는 글은 그딴 교육 따윈 관심 없었다. 고은은 눈치를 채고 말했다. 자, 자네는 어떤 요구를 하고 싶나? 진우는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전함 지휘관을 하고 싶습니다. 고은은 찻잔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그 눈빛. 그는 거울 속에서 본 적이 있다. 출세역의 눈빛이었다. 고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자네는 그 사건으로 본래 소장 진급이 가능했네? 하지만 명령 위반이 있었지. 난 자네에게 죽도록 버티라고 명령했는데.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삼켰다. 버텼. 내 놈의 자폭 명령 때문에 전후 90%가 죽었다. 난 어쩔 수 없이 역습해서 살았을 뿐이야. 고은은 만족스런 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의 공로도 인정되어 상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자네는 중위에서 대위로 특별 진급한다. 군령 위반은 기록에서 삭제될 거네. 진우는 즉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충성. 속으론 광대가 터질 듯 기뻤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다. 19살의 대위. 나 이거 꿈 아니지.